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민현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내각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지방 일정이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네, 번번이 발길을 멈췄던 광주 민주의 문을 입장을 했고요.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호남의 민심, 광주의 마음을 사려는 대통령의 상징적인 장면들이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박원석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보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그 5.18 정신 혹은 5.18 기념일은 보수 정당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 내에서 이 5.18 관련된 망언들도 의원들의 잇따라 망언들도 나오고 해서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두고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광주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여전히 광주의 민심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전두환 찬양 논란, 개사과 논란 이런 걸 겪으면서 광주하고 관계가 좀 서먹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5.18 42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그동안에 광주와 거리가 있었던 그런 보수 정당의 면모하고는 다르게 의원들까지 그리고 이제 내각의 구성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광주를 찾은 것은 더 이상 이제 광주 5.18 기념일이 광주 시민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5.18의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을 만나서는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도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보다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던 분들이 오히려 안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께서 후보 시간 동안에도 2번이나 광주를 방문했었어요. 2021년 겨울과 22년 초에도 2월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는 못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의심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 취임식의 첫 번째 행사에 청와대 내각, 청와대 수석들과, 청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수석들과 그다음에 내각,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대부분 다 참석한 이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통합, 용서, 화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전 그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께는 호감을 얻지 않을까,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 정권에서 여당 의원들이 광주에 총출동한 것도 이례적이었고 앞서서 긍정적이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도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지금 선거를 이제 앞둔 상황이다 보니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야당은 견제성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건 보고 또 칭찬할 건 하고 견제할 건 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5.18 오늘 같은 모습의 진정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면 더 이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5.18 망언이나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저렇게 5.18 기념식장을 찾고 또 광주를 찾고 이른바 이제 서진 정책을 펴는 것의 진정성을 보다도 증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지역 균형이나
또 지역 안배 이런 것들을 좀 의식했으면 좋겠다. 이번 특히 이제 내각 인사,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두고서 호남이 너무 소외된 거 아니냐, 너무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하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균형이나 지역 안배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인사는 사실은 능력 이상의 문제이고 능력 이상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정부 인사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또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어떤 통합의 그런 모습을 인사정책이라든지 이런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에 네. 대한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오늘 관련돼서 뭐 직접적인 거론은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는 그 의지는 피력했고요. 예.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것을 헌법 바로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포인트 이제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있는데요.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한 이슈만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굉장히 큰 작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이 이슈 말고도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워낙 오랫동안 진행이 네. 되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 개헌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적인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장면하고 있는 이슈들이 개헌에 다 정말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빨려 들어갔을 때 코로나 전국 이후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헌법 전문에 싣는 뭐 개헌 특위를 하자 이런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헌 얘기는 뭐 선거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고개를 들으냐는 듯 또 사라지는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 같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는 정치권 내에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공감대가 다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 그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앞에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여는 순간에 블랙홀처럼 네. 모든 어쨌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네. 게다가 개헌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그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칫 개헌 문제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18 전문을 헌법 정신에 담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개헌 논의를 여당이나 정부가 받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집에서 인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분간 여야 경색 국면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독수 총리조차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누구보다 중요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겠죠.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이제 흐름도 그렇고 두 갈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하고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된다는 흐름이 있어요. 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협치를 말해놓고 하루 만에 의회 주의를 뒤집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예상된 수순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가운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야당이 반대를 해도 임명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임명이 됐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놓고서 당내 이런저런 의견도 있고 좀 고심이 있었는데 명분을 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인사 문제를 이렇게 연계시켜서 누구를 임명하면은 인준 부결을 시키고 혹은 누구를 인준 부결을 시키면은 누구를 임명하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후보자 각각이 충분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그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인사청문 전략이랄까 준비랄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벼르고 별러서 청문회를 한번 연기하면서까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임명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만 뭐랄까요 좀 설득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든 청문 보고서의 찬성 반대 의견이 적시되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무 무리 없이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어제도 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상에서는 일단은 제외가 된 제외됐죠. 상황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갑론을박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께서 또 마찬가지고 당내에서도 사실 나온 불법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증명서 위조라든지 뭐 인턴십 위조라든지 예. 과거 논란이 됐던 그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갖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공격할 거라고 예고를 했지만 막상 어떻게 보면 맹탕 청문회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론이 아직 부정적인 여론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나 아니면 당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한 노력보다는 이 사실관계의 확인 그리고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검증 그리고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기 위해서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이 뭐 이거보다 더 재밌는 코미디 프로가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헛발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론도 한동훈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경향이 있고요. 예.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민심 청취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청취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다. 뭐 그럴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일각에서는 뭐 꽝 대신다 뭐 이런 차원의 옵션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도 깔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생각? 그런 면도 좀 있어 보이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키면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인사 문제를 연계시키는 거는 서로 간에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예.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글쎄요 구체적인 어떤 불법이나 의법의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후보다라는 여론이 확고해졌고 본인이 그냥 부인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이나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 당장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입장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않았을 텐데. 나라면 임명 안 했을 거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만큼 네.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거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몇 차례 나눠서 임명을 하는데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본인이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계속 본인이 안 내려놓고 저렇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실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 지명 철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알아서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다 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저는 지명 철회할 수밖에 없고 지금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정호영 후보자에게 상황을 좀 봐야 될 테니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런 암묵적인 뭐 지시 아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하자마자 모레 국회 본회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 열고 이제 총리 인준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부결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당내에서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무게가 가 있는 쪽은 인준 부결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런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특히
특히 그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갔던 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갔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견 없이 인준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나치게 발목 잡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전략적으로 고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의총에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다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한동수 그 총리 인준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두 바퀴 로펌을 돌아서 다시 공직에 오셨는데, 저게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이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전관예우 이 문제가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저렇게 두 번씩이나 로펌에 가서 사익을 대변했던 분이 다시 공직에 온다는 게 용인된다면, 지금 뭐 전관들뿐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조차 자기 퇴임 이후를 내다보면서 업무를 하는 그런 일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공직윤리를 위해서도 한덕수 후보자가 여러 가지 좋은 경력과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이번만큼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네. 토론을 해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당장 이틀 뒤에 있을 이 본회의에서 네. 국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관심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겠죠. 근데 이 당론을 정할 때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마 지방선거 영향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위치가 장르고 또 2024년도 총선을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냐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부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수도권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충청권, 중원이라고 하는 충청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어쨌든 굉장히 박빙 내지는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민 통합, 화합과 용서, 화해를 통해서 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까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고 직접 실천하는 모습까지 보인 상황에서 거야라고 하는 민주당이 그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총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걸 앞두고까지 끝끝내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글쎄요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한동훈 후보, 민주당이 가장 맡고 싶었던 한동훈 후보자가 통과된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과연 낙마를 시킬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정치권의 최근 굉장히 부끄러운 현 주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비 문제.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 과정에서 사과는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이 근본적인 이 성비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도 그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사과 발언하는 거를 봤는데요. 이제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그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저서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걸 가지고 5년 내내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윤재순 비서관이 결코 그의 그 정도가 못 미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분은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성비위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징계성 경고를 받은 건데 저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그런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청와대 직원들이 매년마다 한 번씩 받는 네. 성평등 교육을 주관하는 위치입니다. 근데 저분이 성평등 교육을 주관한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청와대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어제 그 운영위 출석이 참 윤재순 비서관에게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걸 조금 잘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국민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과한다 이런 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국민께 사과를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공직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분으로서 무조건 국민께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좀 주십사 그렇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공직기관 관련해서 이 성비 문제는 정말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슈인 건 맞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지금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5선에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 그리고 4선에 우상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대부분 후보들 출마 일성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대여 투쟁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선명성 경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게 전망하십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이 이제 당적을 내려놓는 이유는 그만큼 당파성에 갇히지 말고 국회를 운영하라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뭐 경선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 근데 국회의장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회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위치일 텐데 국회의장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이 후보 그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메시지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무 그 당파성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심지어는 당파성보다 더 협소한 그런 그 당내의 개파성마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관행이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최다선 선수가 같으면은 그 중에서 연장자 맞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좀 지혜로운 이런 어떤 중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저렇게 마치 무슨 당내 원내대표 뽑듯이 경선을 하고 그 경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거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19대 때 새누리당 시절에 박원석 의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당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2분을 배출했었어요. 강창희 전 의장님, 정의화 전 의장님 계셨는데 그 당시엔 새누리당 내부에서 오히려 국회의장님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본회의 일정 안 잡아주시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전직 국회의장님께서는 나는 의장으로서 국회를 원만히 의회 정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님께서 참 많이 진영 논리에 입각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이 의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국민의 분열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시는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장의 본연의 자세와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시는 분이 됐으면 합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최대 격전지라고 누구나 다 꼽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특히 보수 여권에서는 김은혜 후보와 워낙 지금 김동연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3의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참 관심이 갑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고 본인이 조건을 던져놓은 상황인데 그 조건을 선뜻 수용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외면하기도 지금 워낙 초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들. 지금 마치 지방선거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경기도 선거인 것처럼 굉장히 경기도 지방선거에 지사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도 여론이 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중도층의 민심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본다면 단일화도 사실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단일화보다는 강용석 후보가 보면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후보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신경전들이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강용석 후보도 계속 우파 승리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 중 여론조사까지 추이를 보면서 강용석 후보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의 선대위를 이끌어가면서 인천 계양에 보궐선거 출마를 한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두고서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가파르게 진행하는 이 상황들이 표적 수사다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원장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4탕, 5탕 하는 중인데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고발하고 수사받고 있다고 수사받는다고 비난하고 너 그거 수사 피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모함하고 아니 총알도 없는 장난감 총으로 겨눈다고 방탄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방탄이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이죠. 예, 경찰은 이재명 위원장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경찰에 대해서 지금 사고를 우려먹는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의 이런 강경 대응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언제 해도 수사를 할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도 수사하자, 특검을 임명해서라도 하자, 대장동이 됐든 성남FC가 됐든 이제 이렇게 사실은 본인이 결백함을 얘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저걸 갖다가 방어적으로 또 저 수사 자체를 비난하면서 저 수사 자체가 마치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몰기 위한 그런 쇼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줄곧 한 점 의혹도 없다라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수사받을 건 당당하게 받고 또 본인이 해명하거나 소명할 거는 당당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필요해 보이고요. 저 사안에 대해서 방어적이면 방어적일수록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렇게 말 길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다고 하면 아무리 뭐 경찰이 수사하고 그래도 문제 없는 거니까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번 지방선거가 경기도 선거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상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만큼이나 주목받는 격전지가 있습니다. 바로 충청 지역인데요. 충청 지역에 대한 여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 이 중원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충남, 충북은 물론이고 대전, 세종까지 민주당이 전 지역을 석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민심의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역대 중요한 선거에서 충청 지역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난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는 다르게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어지겠느냐 아니면 견제 심리가 살아나겠느냐 이게 이제 관측 포인트긴 한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충남에서는 양승조 지사가 일종의 이제 지사로서 현직 지사로서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서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은데 대형 악재가 터졌잖아요. 박완주 의원이 지금 성추문으로 당내에서 제명이 됐는데 그 지역이 천안입니다. 근데 충청 지역의 인구가 천안하고 아산 두 개를 합치면은 충청 지역 충남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만큼 이제 천안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 지역인데 거기 지역구 현역 의원이 이게 성추문의 휩싸임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양승조 지금 후보 입장에서 그걸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호재를 만난 거죠. 지금 충북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남하고 세종에서는 아직도 간발의 차이로 열세긴 한데 그 간발의 차이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호재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원주 의원 사건은 당연히 충남지사 선거에는 악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양승조 현역입니다. 지사가. 현역이 프리미엄이 있었고 그래서 김태흠 후보가 따라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지금 많이 추격을 하고 있고 박원주 의원 사건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새로운 인물 그러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또 그다음에 도와주자라는 그런 바닥 민심이 결국에는 5월 말 되면 또 다른 지지 크로스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